네,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내는 돈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40%로 두더라도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리면 지속 가능성이 더 흔들린다며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금개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어렵게 연금개혁안을 합의했습니다.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내는 돈, 받는 돈 다 올라갑니다. 13%, 43%. 한동안 힘겨루기가 심했는데 여튼 합의를 했네요. 오건호 대표님, 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민연금에 남아있는 숙제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 풀진 못했어요. 특히 이제 보장성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장성이라는 그럼에도 게 주는 불구하고 돈. 보험료율이 이제 9%, 13%로 올리는데 이게 무려 27년 만에 저희가 1998년에 보험료율이 9%에 도달하고 지금 계속 9%였거든요. 예. 초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올랐어요. 그런 면에서 보험료율 9% 벽을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는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예. 아까 이제 아쉽다는 표현은 이제 43% 소득 보장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올라서 아쉽다는 겁니까? 덜 올라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성은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 43%는 명목소득 대체율이죠. 네. 40에 43으로 네. 오르는데 저는 이걸 올려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은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명목소득 대체율이 아닌 다른 방법,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요번에 연금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보험료 지원, 그 부분 사실 한번 이제, 이런 방안들이 중요했는데 요번에 개선은 됐습니다만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자세히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연금 박사님, 연금에 대한 워낙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네. 상당히 그 많은 문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연금 개혁안이 되니까. 네네네. 혹시 어떤 걸 제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데 언제 오르느냐, 언제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어. 그다음에 과연 내는 만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문의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나중에 내야 하는 추후 납부 제도를 고민 중이시거든요. 추후 네, 납부제도. 여기 과거에 안 냈던 기간 동안의 내용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개혁이 된 이후에 하는 게 좋은지 예. 이런 부분 시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장 궁금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언제부터 오르고 얼마나 받는지 네. 그 부분도 조금 자세히 하고 이번 개혁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면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게 연금 기금 고갈 문제였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우리가 막아보기 위해서 그동안 연금 개혁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워낙 우리 연금이 수지 적자가 크다 보니까 네, 적자가. 한 방에 네. 기금 소진의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개혁으로 가장 최근 추계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었거든요. 56년인데. 네, 근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64년 그래서 한 8년 정도 네. 기금 소진 시기를 뒤로 늦춥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됐다. 그런 면에서 예. 재정 안정화에서도 일정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적자,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적자로 바뀌는 시점도 조금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뒤로 수지 미뤄지는 적자 거죠? 시점도 2041년에서 48년으로 조금 48년 늦어지고 늦어지고. 소진 시점도 늦어지고. 예. 근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해결한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제 입장에서 보시면 부족하고 비판할 수 있고요. 비판. 그래도 기존보다는 나아졌다라고 보면 이제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연금 보험료를 9% 벽을 깨고 이제 13% 올리니까 예. 나아졌다. 자, 그렇게 해서 9%에서 13%로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네. 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돈 얼마 일정한 소득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면 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 월 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이
40년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예. 65세부터 연금 받는 케이스를 보니까요. 예. 월 소득 309만 원을 지금 예시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309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평균 소득. 가장 평균적으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는 309만 원의 9%를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약 2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네. 내년부터는 9.5%로 오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약 29만 원 정도로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퍼센트 포인트로는 0.5% 포인트가 오르는 거지만 비율로 보면 약 5.6% 정도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매년 0.5씩 인상이 되면서 실제로 한 2033년이 되게 되면 13%까지 인상이 되게 되어서 예. 얼마 되는 월 소득 300만 원 정도인 사람이 한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40만 원. 되는 것이죠. 네. 실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예. 현재 제도대로라면 예. 내시는 보험료의 총액은 한 1억 3,300만 원 정도를 내고 네.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하면 네. 약 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개정된 안대로 내신다면 보험료율 13%로 더 높여서 내는 것이고 네. 대신 받는 돈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 정도로 내는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나고 더 내게 되고. 예, 대신에 받는 돈도 약 2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3억 예. 1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어. 원래는 이제 더 많이 내고 예. 뭐 그냥 받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이제 개혁의 본질이었다면 이번에 개혁 여야가 타협을 하면서 받는 돈도 좀 더 받자라고 해서 사실 뭐 낸 돈 대비 많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더 내는 것에 대비해서 받는 돈이 약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세대별로 다를 수 있나요? 네, 지금 원래 그 안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실제로는 그 세대별로 50대 이상은 1년에 1%씩 올리고 예. 40대, 30대 이렇게 나눠서 원래 그 정부안이었는데 그 안은 이번에 이제 실현되지 않았고요. 연령 관계없이 동일하게 내년부터 0.5%씩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부터 납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없이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내셔야 되는 것이고 받는 금액도 소득 대체율도 지금 현재 41.5%인데 내년에 뭐 42%, 후년에 42.5% 이렇게 차등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에 바로 43%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차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당초 여야가 지금 협상 힘겨루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서 좀 인상률을 조금 연금 인상률을 낮추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가지고 여당이 좀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좀 미뤄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후속으로 연금 개혁 특위가 예. 발족하면 아마 거기서 핵심 의제로 다룰 것 같은데 자동 조정 장치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도입을 했어요. 예. 그 목표는 자동으로 연금의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지금 굉장히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이 커요. 그래서 보험료는 13%로 올렸는데 예. 사실 이걸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이 충족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를 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미래 급여를 사실상 깎는 자동 조정 장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이래야 재정 안정화가 모색된다는 건데 저는 지금 시기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 정부도 그렇고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지금 바로 도입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 정부도 이게 바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도입은 하는 원칙은 정하되 시행 시행 시기. 시기는 2030년, 40년대로 늘어지는데 우리 국민연금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뭐냐 하면 굉장히 거대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에 따라 미래 재정 안정화의 추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재정의 안정화 수단으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대금이 계속 더 늘어날 테니까 받는 연령,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출 수도 있고요. 네. 또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바뀌면 네. 추가 보험료율 인상도 논의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재정 안정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든 20년 후든 이런 다양한 재정 안정화 수단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예.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다 이런 논의 수순이어야 되는데 미래에 탑재할 것을 지금 미리 자동 조정 장치를 집어넣자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큰 거거든요. 야당의 안 반발도 그래도 있고. 지금 국민연금에 숙제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만드는 순서에서 보면 이 연금개혁 특위에서 자동 조정 장치 논의는 할 텐데 교통경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자, 요거는 10년 후에 재논의한다. 지금 10년 후에 당장은 논의할 재논의한다. 필요가 없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결정은 못하면서 되풀이되는 게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뒤에
논의하는 것으로 교통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자, 이 자동조종장치 여당이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조금 이따 논의하자. 뭐 구조개혁 특위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밀어놨는데 이런 부분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아까 이 소득 대체율이 내년에 43%로 올라간다는 것은 네. 내년에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43%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미 납부를 완료했거나 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소득 대체율이 변화된다는 것은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행되면서 예. 88년도에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납부하신 분들은 그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 70%의 연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60%로 낮아졌거든요. 예. 98년도에 납부하셨던 분들은 60%, 올해 납부하신 분들은 41.5%. 그러니까 내년에 납부하신 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43%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납부하실 젊은 세대라든가 청년 세대에게는 내는 것도 부담 있게 되는 것이고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사실 이번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관계 없는 거죠. 네, 이번에. 사실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이 좀 연금 기금 구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자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자동 조정 장치거든요. 어. 이게 실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아, 자동 조정 장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에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모수 개혁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하고는 현재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고 예. 그분들에게 약간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연금 개혁안에 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걸 명문화한다. 예. 지금은 없잖아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국가가 모자라면 대주겠지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명문화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 부분 이렇게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게 참 이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요. 네.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값이 금액이 이제 법률에 명시될 때 네. 그것을 반드시 보장한다라고 쓰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법률에 명시되면 당연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워낙 불신이 크다 불신이 보니까 크니까. 법에 명시해 달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연금에는 예. 아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하고 있죠. 지금? 보장해서 그 부족한 것은 국가가 다 책임진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예. 지급 보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예. 이제 공무원연금 취지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급 보장이 이제 문구로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구가 있든 없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에서는 지급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효성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아니 국가가 지급 보장하면 연금 개혁을 할 명분이나 동력이 좀 약하지 않아요? 아 국가가 보장하는데 내가 왜 연금 개혁에 이렇게 동참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또 거꾸로 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했기 때문에 지급하기엔 다양한 수단들을 입법화시키겠다. 그래서 강력한 재정 안정화 수단을 쓸 수도 있어요. 아 재정 안정 수단을 예, 먼저 쓸 그러니까 수도 지급 있다. 보장하는 게 반드시 예. 적자분을 국고로 메운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국가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보험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어.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할 수도 있고 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출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는 예.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 정해질 것이고 다만 예. 상징적으로 네. 워낙 연금 지급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이번에 문구가 들어간 거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상징적인 이해합니다. 조치다.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사실 얼마를 줄지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주긴 주지만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주긴 주겠죠. 네, 그러네요. 어쨌든, 예. 저는 이제 만약에 정부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면 연금 개혁 뭐하러 하나 정부가 다 준다는데 아무리 적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되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없을 또 거다. 그런 우려도 저도 듣긴 듣습니다. 네. 이제 국가가 책임질 건데 뭐. 왜냐하면 이제 지속 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재정 안정화 축이 보험료 인상이거든요.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가입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이 지급 보장 문구가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자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들어간 게 군 복무자 그리고 출산 크레딧이 좀 확대됐잖아요. 네. 어떻게 확대됐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모수 개혁들이 좀 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고 젊은이들에게 약간 불리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크레딧을 좀 추가해서 예. 젊은이들에게 좀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라고 넣은 것 같거든요. 예. 군 복무 같은 경우에는 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군대 갔다 오면 실제 현재까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면 6개월분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네, 사실상 뭐 내주는 건 아니지만 내주는 효과를 주는 것과 동일한 셈이 되는 거죠.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보험료는 평균값 정도를 내주는 걸로 A값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기간 동안 군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청년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따로 6개월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늦춰주겠다는 것이고요. 늘려준 거네요. 근데 사실 또 불만도 있죠. 군복무 기간은 18개월인데 왜 12개월밖에 안 해주냐. 어쨌든 이것도 늘렸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둘째부터 현재까지는 둘째부터 적용을 해줬고 네. 셋째 이후부터는 18개월씩 이렇게 가입 기간을 추가해줬거든요. 네. 이걸 첫째부터 소급 적용해서 첫째 12개월, 둘째 18개월 해서 네. 또 상한도 50개월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자녀를 10명을 낳으면 18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네. 출산 장려하는 효과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 기간을 부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받을래, 부인이 받을래. 이렇게. 누가 받겠냐?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그거는 이제 가입 기간이 더 많이 채우고 싶은 사람들 혹은 금액이 좀 높은 사람들이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부부가 서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출산 크레딧을 또는 이거 누구한테 그렇죠. 받느냐? 네.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유리한 제도.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 대신 아이를 좀 낳아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그러네요. 출산을 더 많이. 여기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이번에 정부가 생색을 냈어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겠다. 1년 가입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1년 가입을 한다는 건 가입자 입장에서 1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건데 국가가 대납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그 12개월 가입에 따른 재정을 언제 투입하느냐? 재정을 예. 지금 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12개월 인정받을 때 12개월 치만큼의 보험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65세 이후 제가 은퇴할 때 그때 1년치 값을 그때 국가가 지급하는 거예요. 저 연금 받을 때? 예. 그래서 출산 시점이 아니고 수급 시점에 그 12개월의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멋지게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12개월을 드립니다 해놓고 선심 싹 썼는데 그 재정은요 미래 세대가 감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 적용할 때 정부가 그 재정을 투입하는 시점도 출산하는 그 시점에 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이거는 이후 연금개혁 특위에서 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실제 재정 투입 시점을 실제 연금 받는 데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정부 생각은 그런데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예. 출산 그 시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네요. 이 출산 크레딧, 또 군 크레딧 굉장한 혜택이 되는데 이번에 그런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저소득층, 지금도 뭐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조금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혜택도 조금 더 늘어난다면서요? 어떻게 네. 이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 지역 가입자라는 게 이제 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회사를 그만뒀거나 소득이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단하는 경우. 네, 이분들이 이제 지역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앞으로 더 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지금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 내가 내야 될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거든요. 예. 이걸 앞으로 좀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뭐 좀 더 많은 저소득자분들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보험료를 내겠다고 결정하시게 되면 국가가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걸 확대하기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조금 보험료를 더 혜택 받는 게 조금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네. 상당한 또 재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정부가 이번에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서 연금 특위 구성을 하고 재정 안정화 조치 또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모수 개혁도 정말 어려웠는데 이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꼭 이뤘으면 하는 것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서는 이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이 핵심이었어요. 예. 이제 그게 1달러 매듭이 쳤고 이번에 부족했던 게 보장성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그 법정 의무 연금들은 우리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건데 예.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가 수명이 짧았을 때는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제도로 적정한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5년 이상 수급 기간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행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이라는 법정 의무연금이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저는 연금 삼총사라고 하는데 이런 예. 연금 삼총사 보장성 전략을 이제 재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요. 예.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 보장성을 손볼 때 제일 핵심은 저는 기초연금을 뽑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의 급여 구조를 바꾸자. 지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그렇죠. 적용이 되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에게 대략 한 35만 원을 약간 감액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정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네. 70% 노인에게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니까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하는 데 있어서의 재정 효율성은 낮아요. 아, 특히 지금 빈곤 노인들의 노소득 보장이 제일 절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은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좀 누진적으로 높여서 진짜 어려운 노인들, 다른 노후 수단이 없으시거든요. 예. 이분들한테는 기초연금으로 적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연금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최저보장소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최저 보장소득. 예, 이런 70% 대상 정액형의 기초연금을 대상은 하위계층으로 좁히되 금액은 대폭 올리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서 우리 국제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빈곤 노인에 대응하자. 네. 그래서 요 기초연금 급여 구조의 혁신이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기초연금 소득의 70%에 대해서 4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현재는 한 35만 원 예, 정도 예. 지급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대상을 좀 줄인다는데 야, 이 받는 분들은 좀 저항이 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은퇴자들은 기존의 노인들에 비해서는 소득과 자산이 괜찮아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도 조금 그전보다 높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층에 있는 분들의 노후 대비가 그전보다는 조금 개선됐기 때문에 예. 그거와 연동해서 대상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소득 대체 우리가 43% 올린 것도 국민들이 이제 받는 돈이 충분치 않다 그런 건데 실제 국민연금 지금 받는 분들이 평균 한 어느 정도나 되고 네. 요즘에는 뭐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해가지고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많다면서요? 어느 네. 정도 돼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보니까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평균 수급액이 약 6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5만 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88년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셨고 적은 금액을 내고 오셨던 분들이어서 실제로 연금액이 좀 적은 거지만 예. 앞으로 진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예. 60년대 중후반생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실 나이가 되면 예. 그분들은 딱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을 88년부터 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내오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계산해 보면 꾸준하게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내오신 분들이 적게는 150만 원, 네.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만으로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고요.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금 수급자에 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200만 원 받는 분들도 꽤 많이 되겠죠. 지금 이미? 현재는 한 수급자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명 200만 정도?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예. 제가 실제 계산해 보니까는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예.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에 390에서 400만 원 받으신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네. 받는 분이 나오죠? 이게 40년을 완납하신 분들이 나오시게 되고 예. 거기다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 받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연기 연금까지 하게 되면 5년간 36%의 연금액이 또 올라가거든요. 좀 늦게 받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거의 4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연금 뭐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연금만으로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분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때가 다가온다 그런 얘기네요. 아까 오건호 대표께서 이 기초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구조개혁의 하나로 기초연금 말고 다른 직역연금이 있잖아요.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있죠. 아, 예. 아니 이제 또는 군인연금 예, 예. 또는 사학연금. 왜 국민연금만 개혁하느냐? 여기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형평에 맞춰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수 직역 연금이죠. 근데 워낙 제도 설계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국민연금 아까 평균이 65만 원인데 예. 한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금액 받는 분이. 분이. 그러니까 이제 형평 논란이 생기는데 예. 예전에는 이 특수지역 연금의 제도 특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근데 이제 몇 차례 개혁을 했고 마지막 개혁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그때 굉장히 재정 안정화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받는 금액만 보면 굉장히 무슨 이제 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지만 너무 국민연금 적고 좀 근데 그 연금액은요 자기가 내는 돈 그리고 낸 기간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네. 공무원분들은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오래 가입하세요.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까 오래 가입하고. 거의 2배 가입해요. 그리고 월급도 높아요. 그럼 2배 높아요. 네. 그러면 내는 거 2배, 내는 기간 2배면 2 곱하기 2 하니까 받는 금액도 4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직용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의 차이는요. 제도 그 자체의 혜택에서의 차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지위의 차이예요. 고용이 그래요?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금에도 불구하고 두 직역이 다른 연금 제도로 있는 건 국민통합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으로 그렇죠. 지원해 주잖아요. 이미 적자니까. 예. 거기는 많이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합에도 안 좋고 형평이 안 맞는다. 거기도 손을 대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연금에 다 가입하시도록. 그래서 이런 특수직역 종사자들도 일반 시민처럼 국민연금 체계, 국민연금, 그 안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안으로 들어오는 제도 단일화의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깔끔해요. 뭐 깔끔한 개혁 방향이 있지만 그분들이 뭐 엄청난 저항을 할 테니까 쉽지는 않겠는데 정권을 걸고 어떤 대통령이 추진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근데 같아요. 그 연금 수익적으로 따져보면 이분들은 노동시장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그 연금 개혁이 발표되고 나서 아까 추후 납부 그동안 안 냈던 분들이 낼 때 이제 네. 내년부터 바뀌니까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추후 납부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안 냈던 돈을 이번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예를 들면 1년 치다 그러면 360만 원이고 네. 10년 치면 거의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하는 것이 좋으냐 내년에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달라지니까 지금 내년에. 네. 만약에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내는 돈도 올라가거든요. 예. 대신에 내는 돈이 더 낸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에 따른 변수고 그다음에 내가 내는 보험료는 보험료율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보험료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소득 대체율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하실수록 좋은 거고. 빨리 하는 게 좋고. 반대로 보험료율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소득 대체율이 빨리 올라간다. 네. 그러면 기다렸다 하는 게 더 유리할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인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고요. 내는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 고소득자이냐 저소득자이냐. 그런데 제가 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율이 내년에 0.5% 올라가는데 네.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3%로 바로 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하는 것에 비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약간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유리한 개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내년에 하는 게. 예, 왜냐하면 또 추후 이제 납부 내년에 그렇죠. 하는 게. 1년이라는 또 기회 비용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추후 납부라는 것이 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올해 하셔도 되겠지만 내년에 법 개정되는 걸 보면서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건호 대표님 추가로 좀 뭐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실까요? 추후 납부에 대해서. 네. 추후 납부는 일종의 이제 뭐 연금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후 납부도 이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따질 때 이렇게 운용에 있어서 이게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틈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되면 필요 이상의 불신들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추후 납부할 수 있으면 추후 납부하는 거고 또 못하면 못하고 해서 뭐 그렇게 가입자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계획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